안녕하세요. 전호편 안보정론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무적의 한동훈, 왜 흔들리지 않을까? 그 주제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정치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최근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온 이철희 전 문재인 청와대 정무비서관인가요? 그분이 정무수석인지 정무비서관인지 그분이 한동훈의 정치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이수진, 그 동작을에 이수진 의원, 취권 이수진 의원 또한 이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어떤 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무 중도층들이 좋아하는 거, 서울에 있는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거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 지능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좋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굉장히 가혹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고요. 채널A 사건으로 뭐 핸드폰까지 뺏기고 폭행까지 당하고 또 저쪽에 그 연수위 그 연수원 그쪽으로 좌천이 돼가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일종의 자신의 인생에서 없을 그런 낭인 시간을 좀 낭인 시간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참을 줄 아는 그런 끈기, 인내심도 그때 이제 탑재가 됐고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싸울 때 확실하게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민주당을 막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어, 늘상 제가 보면은 그 정치는 또 참을성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럼 과연 무엇을 참아냈는가? 저는 일단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부터 이제 정권의 2인자 이런 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제 그 자리에 앉혔는데 사실 그렇게 적폐 수사할 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자리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나는 추미애처럼 수사지휘권 쓰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사건의 그 결과의 파장에 있어서도 그 검찰총장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리인데 사실 그런 언론 주목도를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차지했다고 할 수 있죠. 또 법사위에서 그 검수완박 그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시행령을 하면서 또 이 대야 투쟁의 그 정치력 그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그래서 이제 보수 지지층의 큰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법사위 사람들한테 많은 그 뭐랄까요 구박이나 그런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되게 정치적으로 많이 키워준 거죠. 뭐 3M이니 이모니 하면서 그 청문회 때도 많은 그런 썰들을 만들어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실 정치적 체급을 되게 높여준 것은 민주당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되게 처신을 잘 한 것은 어, 2인자로서 막 자기의 독단적인 세력을 만들거나 정치에 개입하거나 하지 않고 불가근 불가원으로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정책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대야 투쟁성 그런 거를 높여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도 즉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냥 법만 잘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보니까 뭐 여의도 정치인들 저리 가라로 대중 친화성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신문의 일면을 먹을 수 있는지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부 정치에 있어서도 아무리 내부에서 막 이간질하는 세력이 자기를 흔들어도 꾹 참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그 IQ, 정치 지능 그런 것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로 굉장히 이제 보수 쪽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좀 화를 많이 돋갔잖아요. 그 사태가 있고 나서 또 유난 갈등 그런 식으로 좀 퍼지게 됐고, 일부 보수 내에서 좀 선전선동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좌파다. 그리고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지금 뭐 공천에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런 파워 게임으로 몰아가면서 이 진영 내부의 갈등을 굉장히 이제 노출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선동하는 그런 일부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내부의 적을 다루는 한동훈의 방식도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갈등을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뭐 징징대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준석하고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 그런 얘기 질문이 들어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론에 우리는 그렇게 파워게임 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더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에 그렇게 자신한테 이렇게 그렇게 분탕치고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한과 또 여론의 지지를 통해서 통제하고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한 갈등 이후에도 더 굳건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그 민주당 지지하는 층에게 받는 것은 지금은 60%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거의 90% 넘게 나오는 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수를 결집시켜 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론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권한도 확실하게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그 심사에 저 지금 원내대표하고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한 게 저는 이거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돌직구가 아닌가. 정말 승부수를 이렇게 내야 될 때는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의 기회를 잡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비례 정당에 있어서도 뭐 인요한 씨를 대표로 안 친다 어쩐다 뭐 김예지 씨를 대표로 안 친다 어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우리의 당이다. 예, 똑같은 당이다. 동일체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할체제로 하는 것을 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 대표도 최고 선임 당직자한테 그 맡기게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립을 확실히 잡고 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확실하게 투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자기의 그 관점과 기준을 밝혀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지. 그냥 책임지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이라면은 정말 이재명과 다를 바 없고요.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나는 모르겠다, 뭐 시스템 공천이니까 나는 뭐 아무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 비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당내에 그런 왕따 문화를 조성해서 반명, 비명 정치인들을 숙청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의 방식과 한동훈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은 자기가 챙겨야 될 계파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시스템을 매니징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런 평가들을 당당하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에 아주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세 가지로 저는 또 주목을 하는 게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는다. 그런 걸 줄 수 있겠는데요. 그 윤태곤 실장이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한동훈처럼 말실수 안 하는 정치인 처음 본다. 그리고 매일 기자 앞에서 20분간씩 브리핑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말실수해서 자기가 그 리스크를 더 불러오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근데 피하지 않고 되게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즉문즉답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데이터 같은 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자기 관리가 되게 꼼꼼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좀 상대방한테 약점 잡힐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이번 비례 명단을 만들 때도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끼워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약점 잡힐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판이 얼마나 치열하고 이전 투구가 심한 데입니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데가 이제 정치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하지 않고, 예전에 들어보면 뭐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말을 잘하고 가장 설득력 있게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게, 이런 정치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바둑을 뒀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의 향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신문의 일면을 먹는 아주 명확하고 영리한 그런 언론을 좀 다루는 그런 능력, 홍보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내부 정치에 있어서도 그런 흔들려는 사람들,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막 들뜨지 않고 자신의 정도를 이렇게 쭉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구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인기가 이제 당 지지율로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렸고, 이제 당 지지율이 조직에서 뛰고 있는,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한테 이제 이전되는데도 한 달이 걸릴 텐데,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너무 인물난이 있고 뭐 어디나 그렇듯이 그런 조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경선 과정에서의 이제 문제, 기존의 조직을 다져왔던 그런 사람들이 컷오프 되거나 이제 경선에 불복을 하면 그런 진통을 빠르게 수습해서 단일 대우로 나아가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점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들이 계속, 그러니까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계속 정권 심판론하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만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지금 대중들이 인식하는 거는 이 판은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를 더 넓혀주는 거죠.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런 조율을 잘 해야겠지만, 정도를 잘 걷고 좁은 길을 가면서 잘 밸런스를 맞춰야겠지만은, 굳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오버하게 아부떨고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윤한 갈등이 한번 이렇게 눈발 날리는 서청시장 앞에서 그림 같은 투샷,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인사하면서 일단 일단락이 되고 봉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한 번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부를 떨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도층한테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보수층도 물론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좀 선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김경률 씨를 뭐 또 제2의 이준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준석하고 김경률 씨하고는 일단 체급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이준석은 그때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무슨 청년, 뭐 한국 정치의 미래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띄워줬던 인물이고, 그냥 김경률 씨는 그냥 일개 비대위원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발언 수위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뭐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너무나도 패륜짓을 했지 않습니까? 막 윤석열 대통령을 뭐 엄석대에 비유하고 독재자라고 하고 양두구육이라고 하고 막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패륜짓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그런 폐악질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굳이 막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라던가 뭐 그런 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연히 이준석하고 비교가 되면서 이 보수 지지층들은 더 되게 든든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안정성 있는 메시지가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거리 설정에 있어서도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존중하고 항상 신뢰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해줘도 이준석이 너무 개차반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처신이라던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 보수층에서의 지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도 29일 날인가 그때 어, 뭐 또 저쪽에서 김건희 여사 가지고 또 뭐 특검 쌍특검이니 뭐니 하면서 또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뭐 서울의 소리에서 또 무슨 되도 않는 그런 비디오를 내보냈다고 하는데 자꾸 저쪽에서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수록 한동훈의 또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총선용, 예, 총선용, 정쟁용 공세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정략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미리 선을 딱 그어놨거든요. 거기다가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적어도 지지층 내에서는 좀 지나간 이제 이슈가 됐고 지금 이제 의대 이슈라던가 의대 정원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정책 경쟁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또 계속 공천 파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시끄럽고 계속 사람들은 지금 누가 공천 받는지 뭐 경선이 어떻게 되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 계속 재탕 삼탕하는 김건희 여사 그 뭐 몰카니 뭐 특검이니 이런 거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는 저쪽에서 너무 카드를 일찍 꺼내서 식은 떡밥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검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는데 그것도 뭐 법무부 장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된 모양새라서 이제 앞으로는 남은 뭐 공천과 그 공천 후유증 그런 것만 잘 수습해서 단일 대우만 잘 이끈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또 뭐 정책 같은 것도 이제 정부 여당의 그런 프리미엄이 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의대 정원 이슈가 잘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뚝심 있게 잘 마무리를 한다면은 그렇게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선거일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국민의힘의 우세한 지형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말 뛰어난 정치 지능,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준석과 저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도우미가 됐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도우미가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